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호자님들이 상담 오셨을 때 가장 조심스럽게 하지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월 200만원 혹은 그 이상 더 내야 하는 프리미엄 요양원, 과연 그만큼의 돈값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상담을 다녀보면 시설은 호텔처럼 으리으리한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망설여지기도 하고, 반대로 시설은 좀 평범해 보여도 비용이 합리적인 곳이 나을지 고민이 깊어지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 고민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싼 요양원이 진짜 좋은 요양원인지 아니면 겉만 화려한 곳인지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요양원 비용 구조부터 아주 쉽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내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거든요. 요양원은 기본적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적용을 받습니다. 즉 전체 비용의 80%에서 85%는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보호자님은 나머지 본인 부담금과 식비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 전체 요양 비용이 250만원이라고 치면 나라에서 80%인 200만원을 부담하고 보호자님은 20%인 50만원만 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식비 30만원 정도를 더하면 일반적인 요양원은 보통 80만원 전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요양원이죠. 그런데 프리미엄 요양원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여기에 상급 침실료 같은 항목이 추가됩니다. 상급 침실료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 4인실이나 6인실 같은 다인실이 아니라 1인실이나 2인실을 쓸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4인실은 추가 비용이 없는데 2인실을 쓰시면 한 달에 50만원 추가, 1인실을 쓰시면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추가되는 식이에요. 그리고 프리미엄 요양원들은 더 좋은 식재료를 쓴다거나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비용이 더 붙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추가로 더 내시는 그 돈, 예를 들어 일반 요양원보다 100만원 더 내신다면 그 1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일까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로비에 샹들리에를 달고 복도에 고급 조명을 설치하고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면 그만큼 시설 유지비가 올라가겠죠. 둘째, 방의 크기와 개인 공간입니다. 1인실이나 2인실을 쓰면 당연히 공간이 넓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니까 편하시겠죠. 셋째, 식사의 질입니다. 일반 요양원은 한 끼에 3,000원 정도 식재료비를 쓴다면 프리미엄은 5,000원에서 6,000원어치 재료로 식사를 준비하는 식이에요. 넷째, 프로그램의 다양성입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같은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그만큼 강사 인건비가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더 내시는 돈이 이런 곳에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과연 시설이 좋으면 어르신이 편안하실까요? 저는 상담할 때 늘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립니다. 요양원은 호텔이 아니라 생활의 집이라고요. 우리가 여행 가서 며칠 묵는 호텔이라면 로비가 대리석이고 샹들리에가 화려한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투숙객들이 와, 여기 시설 좋네 하면서 사진 찍고 즐기니까요. 하지만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1년, 2년 혹은 평생 사셔야 하는 곳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르신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한 게 아니라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바로 옆에서 부축해주는 손길이고, 내 기저귀가 젖었을 때 제때 갈아주는 따뜻한 손길이고, 내가 밥 먹기 힘들어할 때 옆에 앉아서 천천히 떠먹여주는 다정한 눈빛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15년 동안 지켜본 결과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의 화려함과 케어의 질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비용을 많이 받는 만큼 직원 교육에 더 신경 쓰고 직원 복지를 좋게 해서 이직률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정말 좋은 곳이죠. 하지만 제가 실제로 봤던 어떤 프리미엄 요양원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숫자는 법적 최소 기준만 딱 맞춘 곳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비는 5성급 호텔 수준인데 정작 어르신 10분을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이 케어하는 식이에요. 그럼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선생님 한 분이 10분을 다 돌보려니까 너무 바쁘셔서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세심하게 신경 쓰기가 어렵겠죠. 보호자님이 더 내신 그 비싼 비용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시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의 케어를 직접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같은 인력 충원에 쓰이는지 아니면 단순히 건물 임대료나 홍보비, TV 광고비로 나가는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월 200만원을 내더라도 A 요양원은 그중 100만원이 인건비로 쓰이고 B 요양원은 50만원만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 건물 인테리어 유지비로 쓰인다면 당연히 A 요양원이 케어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럼 상담 가셨을 때 돈값을 하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실전 팁 100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냄새를 맡아보시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양원에 들어섰을 때 락스 냄새나 방향제 향기가 너무 강하게 난다면 일단 의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기저귀를 사용하시잖아요. 제때제때 갈아들이지 못하면 당연히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냄새를 제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락스로 소독하고 방향제를 뿌려서 덮으려고 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진짜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가 아니라 그냥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 냄새가 납니다. 환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2시간마다 한 번씩 수시로 갈아드리고 침구도 자주 세탁해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직원들의 표정을 살피는 겁니다. 상담하러 가시면 보통 상담실에 앉아서 시설장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 말만 듣지 마시고 상담 끝나고 시설을 둘러볼 때 복도를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세요. 선생님들이 너무 지쳐 보이지는 않는지, 눈에 생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고 있는지도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이 어르신 손을 잡고 할머니 오늘 점심에 뭐 드실래요? 라고 웃으면서 물어보신다면 그건 좋은 신호예요. 반대로 선생님들이 표정이 굳어있고 어르신들과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일만 처리하듯이 움직인다면 그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프리미엄 요양원이라고 홍보하면서 직원들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곳은 절대 좋은 케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어르신도 행복하다는 건 요양원 업계의 불변의 진리거든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면 어르신한테 짜증을 내거나 대충 케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복지가 좋고 직원들 표정이 밝은 곳을 선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상담할 때 꼭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한 분이 어르신 몇 분을 케어하시나요? 라고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주간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조무사 선생님도 계시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계셔서 인력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는 어르신들이 식사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면서 비교적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만 남게 됩니다. 보통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 근무를 서시는데 이 시간에는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두 분만 남아서 한 층 전체 많으면 어르신 20분에서 30분을 케어하셔야 해요.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가고 싶다면 부르시거나 기저귀가 젖어서 갈아달라고 하시거나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 선생님이 바로 달려가야 하는데 한 분이 너무 많은 어르신을 케어하시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법적으로는 어르신은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한데요. 이건 주간과 야간을 합친 전체 인력을 평균 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선생님을 많이 배치하고 밤에 적게 배치해도 평균을 내면 2.5명당 1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야간 근무는 인력이 훨씬 적습니다. 어떤 곳은 밤에 한 층에 선생님 한 분만 계시기도 해요. 만약 상담 직원이 저희는 법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라고 애매하게 대답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야간 인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저희는 야간에도 한 층에 2분 이상 상주하셔서 한 분은 1층 어르신들을 케어하시고 한 분은 2층 어르신들을 케어하십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추가로 내는 비용이 바로 이런 야간 인건비에 투자되어야 진짜 프리미엄인 겁니다. 밤에 어르신들이 가장 위험하고 불안하실 때 옆에서 지켜드릴 사람이 충분히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식단표도 꼼꼼히 보셔야 해요. 그냥 메뉴가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씹는 기능이나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이가 없으셔서 부드러운 음식만 드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삼키는 힘이 약해서 죽만 드셔야 하고 또 어떤 분은 일반식을 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좋은 요양원은 일반식, 다지기식, 죽식 이렇게 어르신의 상태에 맞춰서 얼마나 세심하게 식사가 제공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냉정하게 보셔야 할 점은 바로 의료 서비스의 한계입니다. 많은 보호자님이 비싼 프리미엄 요양원이니까 아픈 부모님을 병원처럼 치료해 줄 거라 오해하시곤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생활시설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요양병원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24시간 상주하시면서 링거도 맞춰드리고 주사도 놓아드리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처치를 하실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반면에 요양원은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곳이에요. 밥 먹여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산책시켜드리는 생활케어가 중심인 거죠.
있어요. 요양원에도 의료 서비스가 있긴 한데 아주 제한적입니다. 촉타그라고 해서 협력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하셔서 어르신들 기본적인 건강 체크를 해주시고 이 약 계속 드세요, 혈압 조금 높으니까 주의하세요, 이 정도 진찰만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프리미엄 요양원이라도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조는 월 80만원짜리 요양원이나 월 200만원짜리 요양원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보호자님이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할 권리가 바로 투명한 소통입니다. 상담하실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 부모님 사진은 얼마나 자주 보내주시나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오늘 식사는 뭘 드셨는지, 약은 제때 드셨는지 이런 기록을 공유해 주시나요? 라고요. 만약 면회 시간이나 CCTV 공개에 대해 지나치게 폐쇄적이거나 절차가 까다롭다고 말한다면 그건 내부에 사각지대를 감추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주말 오후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한을 많이 두는 곳보다는 언제든 편하게 오셔도 되고 CCTV도 요청하시면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개방적인 곳이 더 신뢰할 수 있어요. 프리미엄의 진짜 가치는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오늘 어떤 반찬을 드셨고 기분은 어떠셨는지 보호자와 숨김없이 소통하는 개방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중도 퇴소 규정과 적응 기간에 대한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환경이 바뀌면 선망 증상이 오거나 급격하게 우울감을 느끼셔서 입소 며칠 만에 나 집에 갈래, 여기 싫어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에서는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이미 낸 비용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해서 분쟁이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어 입소할 때 3개월치를 미리 받았는데 2주 만에 퇴소하게 됐을 때 계약서에 1개월 전 통보하셔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2개월치밖에 환불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상담하실 때 만약 부모님이 적응을 못하시면 어떻게 배려해 주시나요? 처음 한 달은 시범기간 같은 게 있나요? 그리고 혹시 퇴소하게 되면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미리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시설일수록 어르신의 적응을 돕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고, 예를 들어 처음 2주는 적응기간으로 보고 환불 규정은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 조건도 합리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잠깐 보호자님들의 마음을 좀 다독여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면서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내가 불효자구나, 내가 부모님을 버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제일 비싼 곳, 제일 좋은 곳에 모시려고 하죠. 비싼 곳에 모시면 불효가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요양원이 부모님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부모님의 노후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드리는 곳입니다. 집에서 혼자 모시다가 낙상사고가 나거나 보호자님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비싼 요양원보다 더 좋은 요양원은 보호자님이 자주 찾아뵐 수 있는 요양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집에서 너무 멀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간다면, 시설은 좀 덜 화려하더라도 집 가까이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손잡아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식이 자주 와서 얼굴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위로거든요. 물론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면 1인실을 쓰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월 200만원, 300만원씩 내느라 가족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그 부담감 때문에 부모님을 뵙는 게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편안함과 가족의 평안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니까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 상태에는 요양원이 맞을지 아니면 요양병원이 맞을지, 등급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한 점이 생기셨나요? 걱정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15년의 경험을 담아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막막한 돌봄의 길, 제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애쓰시는 모든 보호자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가족에 딱 맞는 요양원을 찾고 있다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